먼저 저희 연구소는 금년 3월 10일 날 이게 창립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그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 불금 시사라고 이렇게 시사 토론 모임을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지난 3월 10일 날 이게 창립 결의했고요. 그리고 그 시점은 우리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문제 이거에 그 일본 전범기업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기로 하는 그 이 제3자 변제 발표한 거.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발표한 그 3월 6일, 그로부터 4일 뒤에 이 창립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이제 양진우 목사님께서 소장 이제 역할을 맡기로 이렇게 수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게 줌으로 회의하면서 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정도 그 최근 정세 토론과 함께 이런 그 역사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에서 나온 이런 그 뭐 결론 또 이런 그 분석들이 토대가 돼서 이제 매주 매월 말에 이렇게 포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화면이 안 나갔네요. 그동안 7차례 포럼을 해왔는데요. 지난 6월부터요. 그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먼저 6월 달에는 김승태, 그러니까 그 전에 독립기념관에서 그 자력과장 하셨고, 그 후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하셨고, 지금은 목사 하시는 분인데요. 이 김승태 이 스님께서 일제 강점기에 두 목사,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하고 또 친일파 김길장 이 두 목회자의 그 상반된 길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7월에는 추태화 안양대 전 부총장께서 그 히틀러 정권 당시에 이 기독교 탄압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있는 그 히로히토 정권의 그 한국 기독교 탄압과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히틀러 정권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이 강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8월 달에는 총 4분이 함께 했는데요. 저 김종성을 포함해가지고 정태윤 대표님, 그 다음에 추태화 장로님, 추태화 부총장님, 그리고 이 양진우 소장께서 이렇게 각각 네 주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온 주제는 친일파 목사 김웅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이 파시즘적인 교회 지배 상황, 그리고 또 이 신사 참배가 어떻게 해방 후에 한국 교단 분열에 이렇게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지금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 교단이 되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그 기원을 그 신사 참배에 대한 그 찬성과 이 반론,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양진호 소장님이 그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9월에는 최재형 전 부산대 교수께서 지금의 헌법 체제, 이 87년 6월 항쟁에 기반한 이 헌법 체제가 어떻게 이번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의 이 대일 굴욕 외교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 발표에 이어서 이제 그 소 발표로 이 양진호 소장께서 그 과거에 일본이 그 일제 강점기 말에 집집마다 비치하게 했던, 그 집집마다 선반 위에 비치하게 했던 그 가미다나는 그 신상이죠. 저기 지금도 보면은 이 동남아나 이런 중국에 가면은 그 식당이나 이렇게 그 집안에 그 조그만 신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신상을 일본이 그 막판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그 강제로 비치하게 했던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연구위원인 저 김종성이 그 일본이 어떻게 그 남산을 그 시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이 남산 위에 각종 신사를 설치하고, 또 남산 주변에 용산에다가 군대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총독부, 통감부 이런 시설들을 그 남산에 세워 가지고 이 남산을 딱 보면은 이제 우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끔 했다는 거서, 이 남산이 일제의 한국 지배를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지난 10월에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11월 달에는 그 안영수 목사께서, 이게 국경선 평화학교 이사를 하시는 그 안영수 목사께서 이 독립운동가 김이직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영수 목사님은 이 김이직의 증손서죠. 증손의 증손의 그 남편이신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그 김이직 선생의 후손들이 여러분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 드린 대로 이 양진우 목사님께서 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그 금년도의 그 10대 뉴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그 연구소 확충이 이제 더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엔 평소에 한 줌에서 한 뭐 매주 한 대여섯 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사회를 이제 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사회를 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좀 그 재정 기반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와 이제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 각종 자료들을, 그 매주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그 시헤럴드, 인터넷 매체인 시헤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대중한테 이게 배급하는데, 그런 일을 바로 이제 다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수익 사업인데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저희 매주 나오는 그 이 콘텐츠, 또 그다음에 시헤럴드에 실는 그런 그 기사들을 이 전자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월 이제 책을 한 권씩 내는, 그러니까 각 저자마다 한 권씩 이 전자북을 내서 이렇게 그 인터넷 뭐 서점에서 판매하는데, 그런 사업을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한일 역사 문제가 더 첨예화될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연구소도 이렇게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이 규모라든가 재정 또 활동을 더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활동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성과 중 하나라면은 저희가 매월 포럼한 이런 그 내용들이 매월 그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 포털 뉴스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또 네이트 이런 모든 곳에 저희가 이 매월 하는 이 포럼이 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일제청산 연구소가 이제 이 사회에 우리 역사 문제에 기여하는데, 그런 이제 기여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발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한일 역사 문제 10대 뉴스, 10대 사건의 정리인데요. 발표해 주실 분은 저희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문의 신학 전문 기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 이 지금 포럼하고 있는 그 줌과 또 히에로드 TV, 그리고 또 이 초유아편교회에서 지금 하남시 초유아편교회에서 지금 동시에 이렇게 그 포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그 담임 목사이신 그 양진호 저희 그 연구소 소장께서 금년 10대 뉴스를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매일의 세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연구소의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그 지천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한 입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정진 선생이 그래도 유일하게 입지 때네. 그래서 33살. 이정진 선생. 예. 오늘은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거기서 뭐 줌으로 들은다 했고, 아까 박인재 연구위원은 세종시에서 지금 여기 올라올 수가 없다고 거기서 지금 이 온라인상으로 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또 장현품 목사님이 마침 또 저희 고향 교단,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 목사님, 육천 형님 목사님, 또 우리 친형, 또 우리 누나, 그리고 이 고향 교단이신데 이제 장현품 목사님 모셨는데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셔서 일단 좀 말씀 좀 듣는, 우리가 또 촬영에서 보존해드리는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10대 뉴스를 뽑았냐 하면 국내 10대 뉴스 꼭 2주간에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10대 뉴스. 그런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거쳤단 말이죠. 식민지를 거쳤는데 일본에 대한 것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일본이 또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이미 일본의 잠수함하고 일본의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그 부산항에 새로 만든 그 해군항, 나는 이 군인 계통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거쳤던 민족으로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10대 뉴스만큼 우리가 그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선임 연구위원인 우리 김종성 선생이 뭐 거의 이제 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이제 여러 연구위원들의 이 뭐야 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10대 뉴스를 선정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글의 방법과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일제청산연구소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점, 두 번째로는 한일 역사 문제 및 여기서 파생된 사건들,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홍범도 흉산 철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10대 뉴스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발표. 이따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변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침략 날짜를 하나하나 지우는 한국 일본의 이벤트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사의 홍범도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점. 네 번째, 백선엽의 국립묘지 친일 표기를 삭제했다는 거. 다섯 번째, 한일 정상의 히로시마 원폭 추모비 공동 참배한 점.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주범인 이 대동아 전쟁의 주범인 일본에 대한 심판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원폭의 피해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또 재밌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 참배한 사건. 여섯 번째, 대법원의 제2차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거. 또 일곱 번째로 이용수 등 그러니까 할머니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사건.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독도 부근의 한일 연합 군사 훈련. 한동안 그 어디야 경북 도의회인가 거기서 이제 독도를 가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 못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홉 번째로는 서울 남산 일본왕 생일 축하연회 기미가요 연주했다는 거. 일제시대의 일제잔재죠. 열 번째, 우길기 개항한 자유대 호위함매 부산 입항 사건.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발표가 3월 6일 날 나왔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한자로 삼양이라고 써 있지만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 같은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고 그리고 니들이 배상해라.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이 사람들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니들이 사죄해라, 사죄.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죄 문제 때문에 아마 북한 같은 경우는 국교를 수교를 안 넣는 이유가 이제 이 배상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거를 똬는 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사과와 배상으로 식민지배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봉쇄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국 침략 날짜를 지우는 한일 이벤트의 연속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은 분명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와이까지 비행기로 가면서 그 기미가제라고 하죠. 가미가제. 이게 쭉 가가지고 가는 비행기 기름만 넣어줘요. 돌아오는 기름은 안 넣었어. 그 뭐냐면 다 폭격하고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진주만에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중동 아시아 그리고 서방 이런 데까지 다 관할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일본한테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때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항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항복을 받아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항복을 받아내서 미국이 그러니까 하지준장이 이제 인천항 내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점령군으로서 왔는데 이제 우리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뭐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렀고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별히 우리한테 해를 끼친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입장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붕괴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막 특별히 피해를 끼치다고는 안 봐요. 특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우리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맹은 이렇게 동맹은 되는 건 몰라도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슬슬 뉴스에 한미일동맹 나오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군사 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침략 날짜를 지우는 거. 그러니까 시마네현 독도 편입의 180주년 기념일이 언제냐면 2월 22일이었어요. 2월 22일. 여기 이제 보이시죠? 2월 22일인데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면서 봐봐요. 이 시마네현 독도 편입 118주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미일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도 편입은 사라져버리고 또 대한제국 강점 113주년인 올해 8월 29일 이때는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김종성 기자님이 그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로 이미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채택이 된 거죠. 을사득약 118주년인 금년 11월 17일 날 한일 정상들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동 자담회를 개최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제 한국 침략 날짜마다 한일 연합 이벤트가 계속 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날짜냐면 우리가 상기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기해야 될 날에 한미 동맹은 이해가 가.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엮였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슬슬 이제 슬슬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문제가 뭐냐면 한국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지배가 언제부터 됐어요? 동학혁명이라 할 때 1894년도에 동학혁명이라 할 때 정부 탄간우리에 대항해서 막 이 사람들이 봉기에 일어나니까 진압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군을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은 나갔는데 일본군은 안 나가고 그 동학혁명을 진압하는데 아주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이 궁궐까지도 다 이 사람들이 점령해버리고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군사들은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주둔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일본만큼 안 된다. 일본만큼. 우리가 식민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구적 아니에요. 아까 그 가미를 숨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귀신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요 전체주의적인 군국주의를 겪으면서 사람을 수단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됐을 때 10년 전에 폭발됐을 때 그때 3,5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쪽 어디야 그 우크라이나에 그 원전 폭발됐던 곳 체르노빌 그 체르노빌은 아예 봉쇄했다고 40km 반경을 다 봉쇄시켜 버렸다고요. 근데 얘는 이 사람들 봉쇄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만 갖고 있으면요 또 그리고 저렇게 오래된 데는 플루토늄 같은 게 금방금방 만들어내요. 플루토늄 뭘 만들어내요? 핵무기.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이 저 도쿄 전력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추정컨대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의심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저들이 그걸 지킨다고 세상에 피폭을 당하는데 방사능 피폭을 당하는데 3,5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연인원 거기서 공사한 사람들이 연인원 330만 명. 그러니까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에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어떤 자기들의 목표가 있으면 그걸 수단시한다는 걸 봤잖아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777 부대, 그걸 무슨 부대라고 해야 되나? 731, 죄송합니다. 731 부대. 마루타면, 그 무슨 부대라고 하는데? 생체 실험 부대. 그런 걸 보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31 부대.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일제가 지금 한국 침략의 날짜마다 한일 연합 이벤트를 벌이면서 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그림자가 한국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사의 홍범도 흉상 철거 추진이란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를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때의 독립운동은요. 이때 독립운동은 좌와 우라는 것이 구분이 없었어요. 네? 좌와 우. 이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남한의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해방 후에 이 분단 문제에 등장한 거고, 그래서 이제 분단의 원흉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하고 이승만 아니에요, 이승만.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좌와우의 어떤 개념이 없었는데 1945년도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반공이라는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의 잣대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야 돼요. 이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일제에 대한 한일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일파들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정 때 자기들이 살려고 미군정 때 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청산을 부르다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막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친일파들이 유지되면서 반공을 이 사람들이 기치를 삼아요. 이 친일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북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친일파들의 그 힘이 반공. 그래서 이제 이 국시를 그러니까 이때로 시작을 삼고 싶은 거야. 이때로. 1919년 4월 달에 그 상하이에서 뭉쳐지기 시작한 임시정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임시정부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임시정부로 했잖아요. 이제 이게 아니라 여기 때부터 하고 싶은 거야. 이 친일파들 이쪽은. 그러나 이 독립운동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일제 순사한테 끌려갖고 피범벅이 되도록 맞고 왔는데도 소송 하나 못 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계통의 가문들은 요 시기부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요. 친일파들은 어떻게든 이승만 끌어들여갖고 이 반공을 앞세워가지고
좌익 세력들은 이 반민족으로 막 몰고 싶어하고 독립군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든 임시정부부터 끌어당겨 가지고 이걸 전토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홍범도 흉상 철거 추진이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무장투쟁에 대한 극우 세력들이 극우는 친일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다 깜짝 놀랐네.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야단을 쳤어요. 뭐라냐면 얼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어디 감히 반일이냐고 막 혼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심의제까지 우리나라 그때 기차를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철로를 일본이 놔줬다 이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명지대에 이모 명예교수님 자매가 있어요. 자매. 그 사람들이 동경대학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수님 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예장 대신교단의 권사님들이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유학 갈 때 그때 우리나라 식민지가 아닌 줄 알았대요. 1930년대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분이. 근데 식민지가 아닌 줄 알았대요. 식민지가. 너무 살기 좋고 일본이 우리나라 살기 좋게 해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개화 문명화 시킨 나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군의 시각하고 친일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안중근을 보도했던, 나 그 자료를 아직 못 찾았는데 어떤 분한테 옛날에 내가 세미나를 들을 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뭐라고 보도했냐면 테러리스트. 우린 독립운동가잖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보도하기를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관점이 자기의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저한테 미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한 사람은 저를 볼 때요 뭐라 하냐면은 불량품이라 불량품. 두 여자분이 볼 때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독립군과 친일파의 관점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일 연대를 매개로 이제 거의 동맹이라 마찬가지 이 사람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홍범도 흉상을 겨냥해서 이제 계속 이러한 독립군 흔적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는 게 목격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백선엽 장군의 그 국립묘지 친일 표기를 7월 24일 날 삭제한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친일에 대한 한일 극우 세력의 시각이 한일 동맹이 맺어지면서, 나 근데 이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때 분명히 뭐라면 지소미아를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왔는데 지소미아를 했다는 거야 계속.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이 그냥 나 우리 이거 한다, 우리 일본 좋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문재인은 안 한다고 했거든. 안 한다고 해놓고 뭘 해버린 거야. 나서 이것도 문제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우리 그러니까 오직 일제 시대를 잊지 말자고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좌나 우나 다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게 안 보여요. 나라 살리는 게 문제죠. 나라. 다섯 번째로 보면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추모비를 5월 21일 날 공동 참배한 것이 다섯 번째 10대 뉴스의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을 태평양 전쟁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한국 정부가 일익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치 원폭을 투하해갖고 피해자가 된 나라처럼. 이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 때 한 짓은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미국도 바보야.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던 나라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나라인데 지금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평화도 개정해갖고 결국은 이 한반도를 다시 재침략하려는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항상. 여섯 번째, 대법원의 제2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12월 21일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에 이어서 또다시 미쓰비시 및 일본 제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일 굴욕 외교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나온 판결이라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확연시켜준 점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재소한 시점이 그때였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가 11월 23일 날 그 전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각하된 소송이 2심에서 역전승을 해갖고 일본 국가 권력은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서 국가 면제 혹은 주권 문제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거부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8번째, 독도 부근의 한일연합 군사훈련이 2월 22일과 7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포함된 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도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 동시에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한국인들이 자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일 군사 훈련을 한다 그러면요, 뉴스에 나도 뭐라고 안 해. 나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망각증, 건망증.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갈 때 이게 이제 정확한지 좀 검증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는 금방 돌아온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 식민 통치당했던 그 역사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정재 선생 얘기했지 않나? 이정재 선생. 예. 이정재 선생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일본이 나가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잘 잊기 때문이다. 나중에 좀 확인해서 이따가 우리 그 토론 시간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6일 한일 역사 문제에 깊이 개입한 람 이메뉴얼 그 주일 미국 대사가 한일 삼국의 차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삼국 DNA가 삼국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역사의식도 없고 미국이 얼마나 일본에 당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제 경제동물이라 그래요. 다음 날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처럼 한국과 일본에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기술, 안보, 인적관계, 교육 등의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경제공동체 이거는 그냥 한 국가 아니에요? 응? 이 정도면 하나의 국가 같아. 독도 부근에서 노골적으로 한일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DNA를 갖도록 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의중이 담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역사를. 근데 이제 9번째, 또 서울 남산 일본항 생일 축하연에서 기미 가요가 연주됐다는 거. 2월 16일 날. 그래서 서울 남산은 임진왜란,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한국 침략 혹은 한국 통치를 상징한 공간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정석이 지난번 발제 때 그 남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갖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제 새로 들으신 분 중에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우리 이 그 CL TV에서 좀 더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독부 건물과 심사 등이 자리 잡았던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가 이 우기기를 들고 불렀던 그 기미가요가 연주됐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떡 막 식민 통치했던 거에 대해서 혼내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니들 나가버리라고 그럴 내 성격일 텐데 이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0번째, 우길기를 개양한 자유대 호위함의 부산 입항이란 거예요. 5월 29일입니다.
우길기를 단 게 어디 나오냐면 연합뉴스 기자가 찍었어요. 연합뉴스 기자가. 그 우길기에 하에서 한국인들이 억압과 착취를 받은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10대 뉴스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8번째 독도 부근에서 한일 연합 군사훈련이 2월 22일하고 7월 16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갔었나요? 아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사회자 나오셔서 이제 질문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따 장 목사님도 모셔서 그 일본군 위안부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양 목사님 발표를 통해서 이제 금년도에 그 7번째 마지막 원래 포럼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이 중요한 사건들 10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줌에서라든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질문할 수 있나요? 유튜브가 예. 거기서 이거 됩니다. 이거 채팅으로. 예. 그러면 우선은 그 질문들 뭐 생각하시기 전에 그동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일각에는 가지고 이렇게 활동해 오신 우리 그 장현풍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풍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위안부 관련 이런 그 연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요. 그럼 모시겠습니다. 박수 받아라.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아는 건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을 저도 공유하고 있는 정도죠. 제가 목회하다가 2015년도에 은퇴를 하기 전에 그 전 2014년도에 내가 은퇴하면 뭘 할까 궁리하다가 울타리 안에 교회를 한 30년 목회했으니 울타리 바깥에서 교회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교회 운동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만나게 된 사람이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닙니까?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설을,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설을 쓴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은미희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 웬일인지 책을 출판하려니까 출판사마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해서 우리가 미국에다 영문판 번역해서 영문판으로 한번 책을 내자. 그것이 이제 플로트 그 날다 훨훨 날다 나비입니다. 나비 날다 우리 제목으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플로트 버터플라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재미교포 작가가 번역 작가가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의논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책을 팔리는 책이 아니니까 만드는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기금을 모아서 어쨌든 미국 도렌스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 16년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2017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이거 다시 한글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좀 담론을 많이 좀 퍼뜨리자 그런 운동을 해서 새로 그 출판된 게
2021년도 봄에 출판이 돼서 그래서 제일 먼저 부산 MBC, 부산 기독교 방송, 부산 CBS 주관으로 해서 부산서 북 콘서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광주에서 북 콘서트에서 아주 성황리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 가서 그 재미 나비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위안부 후원하는 모임인데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정실 교수라는 분이 30년 동안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분 만나가지고 같이 제가 협약을 해서 미국서 북 콘서트를 그 국회의사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해 12월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알겠지만 뉴욕에 엄청나게 코로나가 뭐 하루에 몇십만 명씩 그 발병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그때 우리 미주 우리 한글 저 신문사가 있어 한국일보하고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에 아주 대석 특필을 했었는데 그만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이를 어떻게 더 많이 지금 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이건 뭐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이 좀 알리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원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에서 10년 이상 했는데 80년도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79년도에 12.12, 12.16 다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80년도 5월에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그 국보위라고 있었잖아요. 전두환이가 만든 아주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국보위. 그 법원에서 제가 파견 근무를 좀 했어요. 놀라운 사실 뭐 기자분 계시니까 알지만 옛날에 그 통신사 동아통신, 연합통신, 합동통신 요 세 통신 아주 유명한 통신사 텔렉스로 기사 송고를 받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국보위 사무실에 이 텔렉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그 5월 달에 광주 이거 일어나는데 생생하게 내 눈앞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아주 제가 놀랐어요. 보통 학살이 심한 게 아니고 실제 뭐 아주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여인들 난도질도 하고 뭐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봤어요. 그때 내 고민이 나 이거 나라의 녹을 먹고 살기가 좀 그렇다. 근데 이제 3대째 크리스찬이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 되기를 원해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가 녹을 먹을 건가 아니면 내가 신학을 다시 공부할 건가. 매년 내적인 싸움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고 그때 내 다짐이 내가 목회를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교리도 설명해 줘야 되고 설교도 참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역사 의식에 대한 걸 좀 심어줘야겠다 해서 제가 역사 공부를 또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양진우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이거 제가 한번 꼭 들어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는 어떤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공유해야 할 그리고 같이 걱정하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할 윤석열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민중이 답을 내야 할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는 억울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이 모임을 제가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깊고 또 아주 간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은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답을 내야 된다. 네, 그 말씀 되게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포럼인데 그동안 이제 한 해 동안 포럼이 이어지는데 이제 기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 초유화평교회 그리고 또 이 시헤럴드 그리고 또 이 저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포털에 퍼지는데 크게 기여해 준 그 오마이뉴스 모든 분들께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양진호 소장님과 또 연구위원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회의해 준 그런 연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매월 이 먼 데까지 오셔서 강의해 주신 이 강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마지막 포럼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장님께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간단한 말씀을 소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말씀으로서 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하고 같이 코로나19 걸렸고 저도 위중증으로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산소끼 꽂고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같이 살아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후유증으로 그 폐렴이 안 없어져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제 폐렴이 남아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폐렴에서 폐암으로 발전했고 오늘 소천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이제 오는 날은 알아도 갈 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역사에 대한 흔적들을 후손들한테 많이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정진 선생 또 이제 우리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장 선배님 좀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로 보고 있는 또 우리 박인재 연구위원을 비롯한 우리 또 멤버들 우리가 지금 있는 동안 정말 역사의 기록을 잘 남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 배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일날은 이제 앞으로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안 와. 이제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근한 우리 두 어르신들 정덕 죄송합니다. 아버지 바꿔갖고 정덕일 선생님하고 조명숙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밤에 줌으로 서로 하고 서로 하고